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모의고사 제2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회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간은 2회 1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 유적과 관련된 시기의 생활입니다. 고인돌이죠. 고인돌 하고요. 그리고 반달돌칼입니다. 청동기죠.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삼국시대 때 지증왕대 때로 보시면 됩니다. 우경의 시작은 삼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거친 무늬 거울을 제작했다. 청동기죠. 3번 어디에요? 구석기죠. 동굴이나 막집, 바위그늘 구석시대 때 주어집니다. 네 번째 가락바퀴, 뼈바늘, 직조 원시적이지만 수공업 행위했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 역시 어디요? 신석기입니다. 이른 민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던무늬토기 이렇게 이제 변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사실이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거친 무늬 거울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인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때 나왔던 민무늬토기라든가 청동시대 때 대표인 토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입니다. 주로 이제 고인돌에서 많이 출토가 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언급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철기 시대에 등장한 이 나라. 자, 여자가 10세가 되면 혼인을 약속한 뒤 남자 집에 보냈다가 성인이 되면 본가로 돌려 보내집니다. 민며느리제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시체가 썩으면 뼈만 추려 못 꺼낸다. 가족 공동 목각입니다. 어디에요? 옥지어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 나라의 사회 문화를 제시하고 이 나라에 관련된 기타 정치나 경제, 사회 또 풍습을 고르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1번은 가야죠, 가야. 2번 어디예요? 2번이 이게 옥저죠, 옥저. 고구려 압박을 받아 소금과 어물 바쳤다. 거꾸로 고구려 경제가 약탈 경제였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번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 멸망 이후죠. 근데 그죠? 60여 개주의 법으로 법조항이 60여 개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고조선 멸망 이후가 되겠습니다. 한사원 시절이죠. 네 번째는 어디예요? 영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출도, 부여죠, 부여. 그래서 옥죄에 관련된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튼 옥죄에서는 이 두 가지만 특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며느리제, 매매원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공동 목각, 골장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번 봅시다. 밑줄 그은 사마왕에 대한 설명하는 거. 사마왕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 무령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무령왕릉 지석에 보면은 백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그렇죠. 영동대장군은 중국 양나라에서 이 무령왕에게 내린 칭호고요. 사마는 이 무령왕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백제 6세기 무령왕, 다시 하면은 백제 성왕의 아버지 무령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령왕 그러면은 딱 하나, 지방에 22담로 설치, 왕족을 파견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번 4세기 근초광대 때죠. 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전라도 영토까지 영역까지 영토가 확장이 된 거죠. 2번 3세기 백제라 하고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보는 겁니다. 2번은 3세기 고유왕입니다. 율령 반포니까요. 3번은 4세기 침유왕대 때죠. 중국 동진에서 불교 수용입니다. 5번은 사비천도 중앙관제 22부 개편입니다. 이건 6세기 성왕입니다. 이때 국호가 뭘로 바뀌죠? 남부여로 국호가 또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4번이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 박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나이 62세 계묘년 5월 7일 임진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10일 갑신일에 대묘에 잘 모셨다. 장례 치렀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무령왕릉 지석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석.
이 지석은 그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공주의 묘지, 묘지하고 같은 얘기죠. 지석. 묘지는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의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를 써놓은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년 8월 10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돈 1만 문으로 토지신에게서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여기는 신선사상, 노장사상도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번 가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구지봉이라고 불리는 이 봉우리에는 어디에 이 나라의 건국설화가 전해졌다. 구지봉. 알이 내려와서 알에서 깨어난 이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김수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요? 금관가야죠.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가 전기가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가야가 후기가야가 됩니다. 그러면 금관가야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상대등 신라죠. 2번 제가해의 고구려입니다. 3번 구주오소경 통일신라 지방조직이죠. 4번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했다. 이게 금관가야죠. 그 다음에 5번 이성육부 어디에요?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금관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대한 도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신라 17관등하고 골품제도의 그 표하고 관계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1에서 5는 자색, 6에서 9는 비색, 10, 11은 청색, 12에서 17은 마지막 황색 공복을 입습니다. 공복 색깔은 골품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2번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야찬이었다. 진골 봐봐요. 진골이 처음 받는 관직이 대야찬. 대야찬은 5관등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은 1에서 진골은 17까지 다 차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골이 받는 관직은 꼭 5관등만이 아니라 17관등 조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다. 그런가요? 그렇죠. 오두품은 청색과 황색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두품은 식관등 대나마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죠. 육두품은 육관등 아찬, 오두품은 10관등 대나마, 사두품은 12관등 대사 이렇단 말이에요. 5번 육두품은 등난이라 했으며 집사부 시랑까지 승진이 가능하였다. 맞죠? 집사부 시랑까지 갑니다. 시랑은 집사부의 차관이에요. 장관을 시중이라고 하고 시중 밑에는 시랑입니다. 시중은 진골이 독점을 합니다. 등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렵다. 등난. 어렵다. 이건 최치원이가 한 얘기예요. 육두품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육두의 자존심이 2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1에서 5까지 관등을 좀 묶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에서 5까지 좀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이 묶어서 얘네를 뭐라면 대등이랍니다. 대등. 대등은 자색의 공복을 입고요. 얘는 진골만이 될 수가 있죠. 얘는 또 화백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골만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관리 중에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뭘 한다? 상대등이 한다. 그렇죠? 상대등 제도는 6세기 법흥왕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6번으로 하겠습니다. 가나 고분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는 석촌동 고분, 나는 무령왕릉입니다. 여기서 석촌동 고분은 백제 한성시대 때 고분인데 고구려 그 돌무지 무덤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백제 건국의 주역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입니다. 그럼 벽돌 무덤 앞에 석수 있죠? 진묘수라고 하는 석수.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면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1번 봅시다.
1번은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발굴되었다. 이거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얘기합니다. 천마총 같은 거죠. 근데 석촌동 고분 같은 경우는 다 도굴됐어요. 다 도굴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12지신상을 조한 건 통일신라 때에 굴식 돌방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 주위에 빙 둘러서 둘레돌 두는 것 말이에요. 고려 조선의 왕릉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3번, 벽과 천장에 사신도 등을 그렸다 그랬습니다. 4번, 무령왕릉. 그런데 이 벽돌 무덤인데요.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있냐 없냐? 이 벽화 있습니다. 근데 예외로 이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있다 없다? 벽화가 없다. 무령왕릉만 그렇습니다. 예외로. 그렇죠? 예외로 벽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벽과 천장에 사신도 등을 그렸다 했는데 이게 이제 고분 양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령왕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분 양식이니까 무령왕릉의 고분 양식이 뭐예요? 벽돌 무덤이에요. 석촌동 고분군의 고분 양식은 뭐예요?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입니다. 묻는 문제는 무령왕릉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분 양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덤의 천장을 모주님 구조, 이거는 고구려의 무덤이에요.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인데 보통 천정 구조가 아청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근데 이거는 천정이 네모납니다.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형태죠.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아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피라미 형태로 이렇게 좁아져 나가는 부분을 천정이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발해의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님 구조가 고구려의 모주님 구조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발해에 영향을 줍니다. 발해의 굴식 돌방 무덤 중에서 8세기 후반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무덤이 이렇죠.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무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무덤의 주인공이 확인된 무덤은 딱 하나예요. 무령왕릉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석, 아까 말씀드린 지석이 출토가 됨으로 인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을의 기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기역은 뭐냐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같네요. 그죠? 문화식 나오니까 정치의 최고 간부, 제부, 중서문화성의 별칭이 제부죠. 제부. 니은은 뭐예요? 중추원이죠. 디귿은 뭔가요? 도병마사입니다. 리을이 뭔가요? 식목도감이에요. 식목도감입니다. 1번 봅시다. 기역의 관직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유했다. 그렇죠? 이거예요.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는 아니다. 재신은 정책 결정을 하고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 참여해서 얘네들은 어사대랑 같이 서경과 간쟁과 봉박을 한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는 대성제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죠? 1번. 2번. 기역과 니은의 고관인 제추들이 제부와 축을 얘기하겠죠. 기역, 니은. 그러니까 중서문화성과 니은이 뭐예요? 중추원입니다. 이 중추원 다시 추밀과 2품 이상의 승선으로 나눠지는데 3품 이하의 추밀은 군사 기밀을, 승선은 왕명출납을 관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서문화성의 제신하고요, 중촌의 추밀 있죠. 얘네들이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제부와 추부라고 그랬죠. 중서문화성의 별칭을 제부라고 그래. 제부. 이걸 뭐라고 하죠? 추부란다. 제부와 추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번. 디귿이 도병마사입니다. 디귿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 국가의 모든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했다. 뭐요? 도평의사사가 되는 거죠. 디귿은 당의 관제를 도병마사가 리을은 송해. 당의 관제를 모방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당나라 관제를 모방한 것이 이성육부. 그 다음에 어사대예요. 어사대. 이 이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있죠? 상서성 밑에는 시행기구 육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사대는 당.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것은 뭐예요? 중추원하고 삼사입니다. 삼사는 재정 담당 기구를 얘기하는지 화폐곡식, 출납회계를 담당했던 단순히 재정을 담당했던 기구예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가 하면 고려의 독자적 기구예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된 거죠. 5번 기억의 낭사는 중서문화적인 낭사죠. 어사대와 함께 못한다. 서경, 간쟁, 복망한다고 그랬죠. 이걸 대성기구, 대성제도 또는 대간제도다라고도 한다는 거죠. 4번이 X입니다. 8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여놓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무신영변 이후의 사실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했다. 시기적으로 이게 12세기 말이거든요. 1198년인데 최충원의 산호 만적의 봉기죠. 단순히 신분해방이 아니라 정권 탈취, 정치적인 성격 띠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나오겠죠. 무신영변 이후니까. 보여놓은 사건 이후 아닙니까? 두 번째 이자겸의 난임. 이자겸의 난은 1126년입니다.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고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고요. 1170년에 무신영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신영변 이후 사실을 묻는 겁니다. 자, 3번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을 했다. 딱 1년 반 정도 그 여진 그 동북구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한 1년 반 정도. 이 파평윤 씨의 시기와 여진에 돌려달라는 요구, 수비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그랬습니다. 12세기 때예요. 12세기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신영변 한참 이전이 되겠죠. 뭐 이게 뭐 1104년이었던가 1104년에서 1106년인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네 번째. 의천이 거종 중심의 해동천 태종을 개창했다. 숙종대 때입니다. 숙종. 그러니까 숙종, 예종, 인종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예종대 때 터진 거 아닌가요? 숙종, 인종, 예종, 그 다음에 인종. 인종대 때 이자겸의 난, 묘청,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죠. 5번은 서희 강동육주 획득. 이건 성종대 때입니다. 993년이죠. 그러니까 한참 이전, 무신영변 이전이죠. 그러니까 무신영변 이후의 사실이 한다면 1번이 사건 전개상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묻습니다. 가, 나, 다. 가가 뭐예요? 맨 처음 고쳤다 그래서 시정 전지와 시지를 준다 그래서 시정 전식과 이렇죠. 그 다음에 목종례 때 두 번째 고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개정 전식과. 그 다음에 또 고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문종례 때 경정 전식과. 그 다음에 1170년 무신정변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붕괴가 됐습니다. 무너진 거죠.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인품과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됐다. 그렇죠. 원래 전식과는 관등만 기준해야 되는데 그는 인품 더하기 관품. 그러면 언제 때 인품이 받냐면 개정전식과 때 이때 가면은 관품만 기준합니다. 토지 지급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 개정 전식과는 전현직자들이 수조권을 받습니다. 여기는 현직자만 수조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나는 뭐죠? 개정전치권입니다. 나는 같은 양의 전지시제를 직상과 및 무관되어 있다. 같은 양? 그렇지 않죠. 관품에 따라서 차등 주는 거죠. 1품에서 9품까지 차등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다는 이거죠. 경정전치권입니다. 현직 관리에 한해 토지를 줬고, 토지를 준다는 것은 현직자 수조권을 준다는 얘기겠죠. 별삭과 무산과 전시도 지급다. 별삭과 무산과 전시라고 하는 것은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습니다. 관직에서 걔네들에게도 전지와 시지를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폭이 좀 커진 거죠. 맞죠? 네 번째, 가에서부터 다는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맞죠? 토지 자체를 주는 건 아니라 그렇죠?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수조권을 받은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전은 개인이 수조권을 갖는 겁니다. 공전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토지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은 나뉜다라고 일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맞죠? 2번이 같은 양의 전지시지가 아니라 관등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딱 보면은 그냥 사천 매향비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됩니다. 향도할 때 향도, 그렇죠? 매향. 향나무를 뭐 한다는 거죠? 매향은 매장한다는 거죠. 이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향나무를 매장할 때 노동력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향도라 한다. 향도. 그렇죠? 향도란다. 자, 그러면은 2번이네요. 2번. 향도가 되겠죠. 향약은 살인들의 문화고요. 둘에는 농경 문화에서 노동력 공동체를 합니다. 농경에. 그 다음에 유양소 아시죠? 향촌에 있는 자치기관입니다. 이 유양소의 좌수와 그 다음에 별감의 자재들을 서울 경제소에 끌어오는 경결이 제도가 있었죠. 그 경제소. 이것 말고 영재소도 있었어요. 각 가명에다 설치했던 것을 영재소라고 그랬죠. 일로 끌어오면 영절이, 경제소로 끌고 가면은 경절이, 좌수와 별감의 자식들 인질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건 관계없고 향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도의 기원은 화랑도라고 했어요. 신라 6세기 진흥왕대 때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이때 그 김유신이 데리고 다녔던 향도를 용화향도라고 했답니다. 용화향도. 그러니까 용화향도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랑도가 꼭 글공부나 무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아마 노동력 동원에도 아마 이용이 됐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문장도 자주 기출문제에서 보이죠. 물론 이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만은 진울의 정의 결사문입니다. 진울, 조계종의 진울 얘기합니다. 1번은 누구예요? 해심, 유불일치설이에요. 2번은 백년결사, 요새죠. 요새, 백년결사. 전남도 강진, 만덕사, 백년결사죠. 그 다음에 3번 교장을 간행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학설을 정리했다. 이것이 이제 교장 2차 대장경이라고 하는 교장 도감이라는 관청에서 교장이라는 불경을 간행합니다. 이거하고요. 5번 있잖아요. 5번에 교관겸수, 직관. 누구죠? 의천이죠. 의천. 3번과 5번은 의천입니다. 의천은 왕자라고 했어요. 왕자. 문종의 아들이었어요. 특히 숙종대 때에 천태종을 부흥을 시켰습니다. 4번 도노점수. 또 도노점수만 나오면 뭐예요? 앞에 뭐 있죠?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울의 조계종을 얘기합니다. 진울의 신앙결사운동단체가 전남도 순천 송강사에서 수선결사였죠. 수선결사. 그래서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진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원의 간섭을 받던 이 시기에 원간섭기 때의 상황입니다. 1번
통일신라 때 해초죠. 왕어천 축국전. 2번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왔다가 경복궁에 있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고 했죠. 대리석탑인데 이거의 모양과 똑같은 이거의 영향을 받았던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있다고 그랬어요. 3번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승탑이 처음 등장하였다.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때 승탑, 한자는 부도라고 그랬죠.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4번 왕실의 무덤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 언제 때 나온 거죠? 신라 때 나온 거죠. 대표적인 것이 천마총이에요. 5번 설총이 활동했던 이두를 정리했던 설총 이두 정리, 또 신문왕에 올렸던 화왕계, 그렇죠? 이거 신라 중대 때죠. 중대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언제요? 원간섭기 시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2번이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대리석 탑, 다층 다각탑, 경천사지 십층석탑입니다. 고려시대 때 송나라 영향을 받았던 고려의 대표인 다층 다각탑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 팔각 구층탑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번 갑니다. 밑줄친 왕이 제의한 시기에 사실 옳지 않는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이 왕은 지금 뭐예요 이게? 칠정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하여 만든 달력입니다. 세종이죠. 세종. 그러니까 세종대 때의 시기의 업적입니다. 1. 집현전 설치. 이것이 나중에 성종대 때 뭘로 바뀌어요? 홍문관으로 갑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2번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게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공법 제정이 있습니다. 공법은 요즘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세법을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것이 전분, 육등법하고요.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분, 육등법은 토질,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해서 토지의 크기를 나눈 거고요. 연분, 구등법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데 기준은 뭐예요? 풍흉입니다. 풍흉을 기준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이게 이제 공법, 세법이죠. 세종대 때입니다.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 선종과 교종에서 각각 18개씩만 정합니다. 총 36본사 제도라고 그래요. 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노비를 정비하였다 그랬죠. 자, 4번 육전상종소를 설치해서 조선 왕조의 체계적인 법전, 경국대전을 편찬하게 했다. 이거는 누구 때? 세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종대 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종대 때 반포가 된 거죠. 5번 츠국이야 해시계 물시계 누구? 역시 세종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의 과학기구들이 제작됐다. 제작할 때 쟤는 그 제자가 아니죠. 그죠? 약간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이가 되겠습니다. 어이. 애교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13번은 세종의 업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관계없습니다. 14번 보십시다.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써오른 것은 자료의 내용에 가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니까 동인, 나가 뭐죠? 서인, 심의겸이니까 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봅시다. 1번 동인, 갑술한국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갑술한국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온 사람은 남인에서 서인으로 갑니다. 1689년이었죠. 남인이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손발이 잘렸던 사건이에요. 숙종대 때죠. 두 번째, 이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이, 성원의 문인 다 동인이에요, 서인이에요? 서인이죠, 서인.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지. 세 번째, 나번, 서인, 인조반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했다. 맞죠? 광해군의 북인 정권을 친 것이 1623년의 인조반정입니다. 그래서 서인이 권력을 잡은 거죠. 네 번째,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북인과 남인으로 나눈 것은 동인에서 갈라진 거지 서인에서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인에서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가나, 그러니까 동인가수입니다.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어 논쟁, 이거 호락 논쟁인데, 호락 논쟁은 동인 서인이 아니라 노론 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분당이 되잖아요. 동서로 나눠졌다가 동인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북인과 남인으로.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진 것은 뭐예요? 경신한국이에요. 1680년 유학사건을 계기로 했던 경신대출척으로 인해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서인이 온건파 소론과 윤증, 강경파 노론, 송시열이죠. 나눠졌습니다. 노소로 나눠진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론과 낙론으로 나뉜다 그러면은 노론 내에서 나온 겁니다. 호파와 낙파 간의 논쟁, 이거를 호락 논쟁이라고 그랬죠. 이건 성리학이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반성론에서 새롭게 누가 나온 거죠? 낙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노론의 정통 노론의 성향을 계승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호파, 기호지방에서 정통 성리학에만 매진하고 있었던, 그리고 낙파는 서울 낙산 밑에 살았던 도시적 분위기에 살면서 새로운 뭔가 다른 학문에도 관심을 가졌던 성리학 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낙파의 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에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나의 주장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뭐냐면은 가와 가는 1659년 현종대 때의 기해송, 나는 1614년 역시 현종대 때 가빈해송이에요. 그러니까 기해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 가빈해송은 효종의 부인 인산왕후가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가 살아있었잖아요.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서인은 명문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남인은 현실론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해송 때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됐고요. 이때 남인은 3년 주장했죠. 그 다음에 2차 가빈해송 때는 서인은 9달, 남인은 1년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던 거죠. 이거를 우리는 예학에서 비롯된 예속 논쟁이다 라고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번 보자고요. 가나의 주장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왕이 직접 나서서 황국을 주도했다. 이건 언제 때이게요? 숙종대 때입니다. 숙종이죠. 잠깐만 봅시다. 숙종 다음에 누구죠? 경종, 다음에 영조, 다음에 정조죠. 숙종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숙종 앞에 왕이 누군가요? 숙종 앞에 왕이 현종이죠. 앞에 왕이 효종이죠. 복림대군. 그 앞에 왕이 인조죠. 인조 반정으로 북인 광해군을 내몰았던 앞에는 선조겠죠. 그럼 지금 현종대 때 예속 논쟁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경. 근데 지금 1번은 숙종대 얘기예요. 이거 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X. 2번. 서인이 우세 가운데 남인의 세력이 성장하였다. 일단 서인과 남인 간의 사상 논쟁이었어요.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왕권 강화 쪽은 남인, 신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인의 입장이었어요. 네 번째, 효종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효종이 장남이고 형이 소현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남이 왕이 되다 보니까 뭘 왕 대접을 하느냐. 서인은 그냥 A상 1년만 입히고 부인이 죽었을 때는 뭐 9달만 입히자. 남인은 현실론적 입장에서 왕권 강화 입장 아닙니까? 현실론적 입장에서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3년과 왕비가 죽었을 때는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을 1년 입혀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5번. 예학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예속 논쟁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이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북벌 정책을 추진했던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벌 청정벌을 추진했던 누구예요? 효종이죠.
그러니까 북벌 정책이 왕성하게 추진됐던 것은 추진이 되면서 오히려 명나라에 대한 존화주의가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벌론 엉뚱하게 존화주의 고조로 표출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북벌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효종대 때입니다. 1. 병자호란 1번 언제예요? 인조 때죠. 인조 효종할 때 인조 때. 2번 나선정벌이 효종대 2번에 걸쳐 달인해죠. 나선은 러시아의 음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참 내려오니까 이미 군신관계를 맺은 청이 조선에 야 니네 군대 좀 보내서 러시아 남지를 막아라 했는데 보냈죠. 1차 변급, 2차 신류.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250명, 150명씩 보냈거든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러시아 남지를 막아냈단 말이에요. 이때 보냈던 군대가 어영청 부대였다고 그랬어요. 북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부대를 보낸 겁니다. 청을 정벌하려고 훈련시켜놨던 부대를 청을 도와준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서인들은 야 우리 북벌 준비 다 했다라고 뻥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호란의 책임의 화살을 북벌이라고 하는 걸로 서인들이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돌려놓고는 뭘 했었어요? 장인의 체제 유지에 현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북벌로는 현실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송시열도 겉으로는 효종한테 북벌합시다 해놓고 속으로는 안 그랬을 겁니다. 속으로는 무슨 북벌이냐 이 녀석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벌로는 현실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자, 3번은 현종대 때죠. 예속 논쟁해야 합니다. 4번은 숙종이죠. 경신. 그 다음에 경신한국, 경신대출책이라고 하죠. 기사한국, 갑술한국.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훈련도감, 이거는 선조 때 외란 도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종대 때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 갑니다. 밑줄친 개혁으로 자료의 밑줄친 개혁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수족권을 가진 현직 관료가 조세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의 괴로움이 크다 하오 이에 직전법을 개혁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오 그랬습니다. 토지도 개편에서 이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이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냐면은 세조 때 직전법의 문제예요. 그 지금 나와 있죠, 직전법. 그럼 직전법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종대, 관수, 관급제가 나와야죠. 1번이에요, 1번. 관수, 관급제를 시행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직전법에서는 세조 때 현직자에게만 수족권을 줍니다. 퇴직을 하면은 이때 직전법 보니까 수신전이라든가 과전법 때까지 있었던 휴양전이 없어진 거예요. 퇴직하면 무조건 다 100% 반납해야 돼, 수족권을.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얘네들이 부지런히 과다 수치를 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런 식으로 과다 수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대 때 야 너네들 말이야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려면 네가 걷어들이지 마라. 국가에서 직접 걷어들여서 관수, 관청에서 너희한테 배급하겠다. 관에서 수치해서 관에서 배급하겠다는 거죠. 관수, 관급입니다. 국가가 수족권을 대행하자는 거죠.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명종대 녹봉제. 직전 안 주죠. 수족권 안 주고 그냥 녹봉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고려 문종대 때 경정전식과고요. 3번은 백세 정전 있죠. 이건 8세기 초 성덕왕대 때 민정문서 때 말씀드렸죠. 4번은 신문왕대 때입니다. 통일시아 신문왕이죠. 경제면에서 왕권강화책이고요. 5번은 이거는 경종대 때의 시정전식과죠. 그렇죠? 인품과 관품을 기준해서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1번 성종대 조선성종 관수관급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 모습입니다. 이
이 민요는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누구죠? 보부상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경제 모습을 바르게 옳지 않는 것은 설명으로 1번 15세기 후반 이후에 장시는 점차 확대가 됐죠. 맞죠? 2번 맞습니다. 보부상은 관어행상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부터 승인받은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3번 정부가 조선 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했다. 조선 통보, 조선 전기 때 나옵니다. 세종대 때. 세종대 조선 통보 말고 세조 때 팔방통화도 나와요. 그 팔방통화는 전패, 화살연자 또는 유엽전이라고 그래서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길쭉하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화살전자를 쓴 것은 유사시에는 화살촉으로 씁니다. 무기로 쓴다는 거죠. 이걸 팔방통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화폐가 나왔지만은 태종대 저하도 있고 했지만은 화폐는 별로 유통이 안 됐습니다. 정부의 억상책과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유통은 잘 안 됐다는 거죠. 4번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하였다. 그렇죠? 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은 잉여물이 는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썩히겠습니까? 내다 팔죠. 상업이 발달합니다. 5번째, 정부는 성리학적 경제관에 근거하여 상공업을 통제했다. 성리학적 경제관 밑줄.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경제관이 아닙니다. 근검, 절약이죠. 검약입니다. 검약. 근검, 절약을 얘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건강. 그러니까 되도록 안 쓰는 거. 사치를 막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8세기 가장 적극적인 중상시작자 그러면은 소비를 권장했다는 누굴 얘기를 해요? 박제가 아닙니까?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교했던 박제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8번은 조선 전기의 모습이 아닌 것은 3번. 3번은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상평통보와 함께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후기 때 가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아래 자료의 내용 중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무릇 뭐뭐를 매매할 때는 어찌고 저찌고.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노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비. 그래서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가격이 저와 4천장, 15세 이하 51세 이상은 3천장, 저와 태종대 때 집회라고 했습니다. 노비는 매매할 수 있고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1번, 노비가 향리직을 세습합니까? 향리직은 향리죠. 2번, 설은 서자와 을자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상민이면은 서자, 서녀. 어머니가 노비면은 천민이면은 을자, 을려 이렇습니다. 세 번째, 최하층인 천인 신분이었다. 노비입니다. 맞죠? 네 번째, 법적으로 과거 영시할 수 있는 신분은 양인 이상입니다. 양인 아니면 조선의 신분제도가 뭐로 나오지나요? 천인이죠. 그게 양인 아니면 천인입니다. 양천제라고 그러잖아요. 양인 이상이면 다 과거 영시할 수가 있습니다. 양인은 직업, 그 다음에 거주지, 어디서 사느냐 이거죠. 또는 뭐 가문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나눠집니다. 계속 보시죠.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정이죠. 정과 백정으로 나눴죠. 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있는. 그래서 토지를 받아. 백정은 직역의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백정할 때 백은 흰 백자인데 하얗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백은 없다라고 하는 없을 무자입니다. 직역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백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백수는 한자로 흰 백자를 씁니다. 손이 하얘서 백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업 없는 사람들 백수라고 그래요. 그럼 뭐요? 손수,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의 백수가 된다는 거죠. 백정은 직역의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토지를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이거는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고려의
정과 백정할 때 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관련 없고 노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통 솜씨가 아니다. 이 사람은 자경루도 만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만들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장영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종대 때 자경루, 앙부일구, 그죠? 측욱이 다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의 신분은 부산 공로비입니다. 정삼품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번. 중국으로부터 시언력을 도입했다. 이거는 효종대 김육이죠. 김육. 2번. 해시계인 앙부일구 제작에 참여했으며 앙부일구만 측욱이 자경루 다 누구? 장영실이죠. 3번 누구냐면 이장손이라는 사람, 이장손. 4번 아시죠? 다산정약용이죠. 5번 누구예요? 허준이죠. 허준의 동의 보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21번. 가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는 주리에서 성악 10도 퇴계 이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기를 강조했고 성악 집요 누구죠? 율곡 이입니다. 이황과 이의 주장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기호학파 그러면은 서인이에요. 서인. 누구죠? 서인. 풍당에서는 나로 돼야지 가가 아니다. 대개 이황계는 동인이고요. 그죠? 두 번째, 나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성격, 이거는 주기가 아니라 주리예요. 가가 돼야 되죠. 가. 세 번째, 가의 사상이 일본의 성리학 사상의 성리학 발전에 열렸습니다.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황의 주리 철학이 일본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주자다. 이렇게 합니다. 동방의 주자. 누구예요? 이황이죠. 고려 때 보면 해동공자에서 해동공자. 누굴 얘기했습니까? 최충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자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던 누구? 최충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나는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를 걸 주장했다. 이거는 성악 10도 얘기입니다. 성악 집요원의 성악 10도.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라. 이때 군주는 누구냐면은 선조입니다. 선조가 16살의 어린 나이로 등장을 하자 군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10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성악 10도라고 합니다. 그림도 짜죠. 5번은 노장 사상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율곡이입니다. 좀 탄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위에 주리 철학의 누구? 이황은 철두철미합니다. 흑과 백을 철두철미하게 나누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수습한 이후에 나타난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영조 때에 영조의 즉위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즉위하자마자 터졌던 청주에서 이인자의 난이에요. 이인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숙종대 때죠. 숙종은 영조 앞이에요, 뒤에요? 여기죠. 영조 때 얘기입니다. 숙종은 영조의 아버지거든요. 그죠? 두 번째, 소론과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했습니다. 이거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세 번째, 완론 중심의 탕평책행했다. 이건 누구 때죠? 영조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네요. 영조 때 완론 탕평, 정조 때는 줄론 탕평 그러죠. 탕평책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왕실 외척이 군사권을 계속 독점해서 독점장했다. 왕실의 외척들이. 이건 세도 정치죠. 정조 다음에 누구나요? 순조, 헌종, 철종이죠. 비변사 장악, 군사권 장악, 모든 걸 장악하죠. 5번.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정조 때 줄론탕평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이인자의 난 이후에 영조의 완론탕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왕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끌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비문, 오라총과 목극 등 청나라 요청에서 조선의 박권과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세운
백두산 정계피, 서이암록 동이토문 고어 분수령상 늑석 위기. 그래서 바로 토문에 대한 해석 여하를 놓고 한말 간도 귀속 문제가 나왔다는 백두산 정계입니다.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철거했던 폭파시켰다라고 하는 그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래서 2번이죠. 조선과 청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다. 청은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송하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만강 이북과 송하강 밑에 그 틈바구니 있는 것이 간도, 간도 중에서 동간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1번은 조선의 입장이 아니라 청나라 입장이었죠. 그리고 3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백두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사군 육진은 세종대 때 최윤덕 사군, 김종서 육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4번 관계없죠. 5번 간도협약은 1909년입니다. 근데 내용이 잘못됐죠. 일본과 청이 간도의 권리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협약한 간도협약이다 했는데 이 내용은 백두산 정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간도협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간도협약은 어떤 내용이냐? 1909년 간도협약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가져간 이후에 간도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청나라는 일본에 두 가지를 줬습니다. 안봉선 철도 부설권, 푸순 탄광 채굴권. 그러면 일본은 그 대신 토문을 두만으로 해석해 준 거죠. 이게 간도협약이에요. 그래서 간도협약을 통해서 간도는 한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2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영조 때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게 한 제도. 1년에 군포 2필 내다가 1필만 냈었죠. 이게 뭔가요? 균역법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균역법에 관련된 설명을 얻은 것은 기억.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얘기입니다. 니은, 어장세, 그 다음에 염세, 그 다음에 선박세를 국가재정에 기속시켜서 국가재정을 보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군족수포제 때 12개월마다 2필 내던 것이 1필로 줄어들었거든요. 균역법 때. 반감된 군포를 충당하기 위해서 니은과 같은 일이 있었고 또 그 반감된 군포를 보충하기 위해서 리을, 지주에게는 토지 1결당 쌀 이두 얼마, 이두 뭐 결작을 해서 낸 결자. 하나만 더 밑에다가. 또 있죠. 일부 상류층에게는 선무, 군감포라고 해서 1년에 군포 1필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2필에서 1필로 줄어든 반감된 군포를 충당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디귿은 뭐예요? 이건 대동법 얘기죠. 조선의 영정법, 전세제도, 공납제도의 대동법, 그 다음에 군역제도의 균역법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니은과 리을이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현상을 촉발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신분제 변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신분제 변동에. 그러니까 왜 조선후기의 신분제도가 이렇게 휘청거렸느냐 이거예요. 조선후기 경제, 사회 구조의 변동 속에서 돈을 모아서 위로 신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반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신분제도가 조선에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양반만 늘고 나머지는 줄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가? 1번 보겠습니다. 북벌론하고 신분제 변동 관계 있나요? 아무런 관계 없죠. 효종대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하는 북벌론이었습니다. 호란 이후에 복수 설치, 청을 복수를 해서 쳐서 이 수치를 씻자 복수 설치요. 이양선이 출몰하여 민심이 흉흉해서 신분제도가 흐트러집니까? 관계없죠.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벼슬길이 좁아졌다. 이거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 만연으로 해서 신분제도가 휘청거리나요? 다섯 번째,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점차 약화됐다. 조선후기 향촌 구조는 안 그렇죠. 오히려 관권과 신양 세력이 강화되고 구양 세력, 기성 양반 세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조선후기 때는. 그렇죠? 그래서 구구양과 신양과 결탁했던 관권하고 충돌, 향전이 일어납니다. 이걸 향권 쟁탈전, 향전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후기는 관권과 신양의 세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5번 잘못됐죠. 그래서 3번이 조선후기의 이러한 결과를 촉발하게 된 가장 적절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에는 25번까지만 이 시간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